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깐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어떠신가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날 말입니다. 직장 스트레스, 관계의 피로감, 그리고 이게 다인가 싶은 허탈함.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이 한 번쯤은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그 물음에 답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그것도 편안한 서재에서 쓴 책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공간 중 하나, 나치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한 남자가 죽음 직전의 극한 상황 속에서 깨달은 진실을 담은 책입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빅터 프랭클.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그는 정신과 의사이자 신경과학자였습니다. 프로이트, 아들러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뛰어난 심리학자였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심리치료 이론을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해 오던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1942년 나치는 그를 강제수용소로 끌고 갔습니다. 아우슈비츠를 포함한 4곳의 수용소를 전전하며 약 3년을 보낸 그는 그 기간 동안 아내와 부모, 형제 모두를 잃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잃었지요.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수용소에서 해방된 지 불과 9일 만에 이 책의 초고를 구술로 완성했습니다. 딱 9일 만에요. 이 책은 1946년 독일어로 처음 출간된 이후 전 세계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어 수천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은 이 책을 미국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10권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출간된 지 8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전 세계 서점에서 꾸준히 팔리고 있는 살아있는 고전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함께 떠나겠습니다. 1942년 가을, 프랭클이 탄 기차가 아우슈비츠 역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간수들의 고함 소리, 지저대는 궁견들, 거대한 철조망과 조명탑. 기차에서 내린 수감자들은 즉각적으로 두 줄로 나뉘어 섰습니다. 짧은 순간의 선별 작업, 손가락 하나의 방향으로 삶과 죽음이 갈렸습니다. 한 줄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 다른 한 줄은 노인, 어린이, 몸이 허약한 사람들. 두 번째 줄에 선 사람들은 그날 바로 가스실로 향했습니다. 프랭클은 도착 첫날 자신이 어느 줄에 서게 될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회상합니다. 수감자들은 도착하자마자 모든 소지품을 빼앗겼습니다. 옷, 시계, 결혼반지, 안경. 문명인의 상징이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프랭클에게 특히 고통스러웠던 것은 오랜 세월 연구해온 심리치료 이론을 담은 논문 원고를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원고를 코트 안감에 숨겨두었지만 결국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작업물을 잃었다. 그런데 이 절망은 곧 새로운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이론이 옳다는 것을 내 몸으로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 수감자들에게는 이름 대신 번호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프랭클은 한 개의 숫자였습니다. 이름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인격의 소멸이고 정체성의 박탈입니다. 프랭클은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비인간화될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수용소 생활을 통해 크게 3가지 심리적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충격과 망상의 단계입니다. 도착 초기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설마 우리를 진짜로 죽이지는 않겠지, 이건 잠시뿐일 거야 라는 망상에 가까운 희망이 심리적 방어막으로 작동합니다. 프랭클 자신도 처음에는 이 방어막 뒤에 숨었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감당하기 너무 큰 공포 앞에서 스스로를 마취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감각의 단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감자들은 차츰 감정이 마비됩니다. 동료가 구타당하는 것을 보아도 시신이 끌려나가도 더 이상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됩니다. 프랭클은 이 상태를 정신적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지만 내면이 죽어버린 상태, 오직 육체적 생존만을 위해 움직이는 자동인형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이 무감각이 단순한 퇴행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극도의 공포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완충장치입니다. 만약 수감자들이 매 순간의 공포에 완전히 감응했다면 정신이 먼저 붕괴되어 오히려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해방 이후에 찾아오는 환멸의 단계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 문이 열렸을 때 수감자들은 즉각적인 기쁨과 해방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마비된 감정은 기쁨을 느끼는 능력까지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가족도 집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현실이 또 다른 형태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프랭클은 이 세 번째 단계를 통해 수용소가 남긴 심리적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 지속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수용소에서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벽 4시 반.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각, 귀를 찢는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수감자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얇은 제수복 한 장만 걸친 채 눈 덮인 들판으로 나가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신발은 맞지 않아 발에 상처가 났고 상처는 동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루 식사는 묽은 수프 한 그릇과 빵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이 극한의 영양 부족과 가혹한 노동 속에서 수감자들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 갔습니다. 거울이 없어도 사람들은 서로를 통해 자신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뺨이 꺼지고 눈이 움푹 들어가고 뼈가 도드라지는 그 변화들을. 그런데 이 극한의 상황에서 수감자들 사이에 가장 많이 오가는 대화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음식 이야기였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의 레시피를 서로 교환하고 전쟁이 끝나면 무엇을 먹을지 상상하는 것. 이것이 수감자들의 가장 큰 정신적 위안이었습니다. 프랭클은 이것을 탈출로서의 공상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이 너무 참혹할 때 인간의 마음은 상상의 공간으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수용소 안에서도 인간적 품위를 잃지 않으려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빵 조각을 더 굶주린 동료에게 내어주는 사람. 구타당하는 동료를 두둔하다 자신도 매를 맞는 사람. 이런 작은 행동들이 프랭클에게 하나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외부 환경이 아무리 극악하더라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 간수와 수감자에 대해 프랭클은 매우 냉정하고 흥미로운 관찰을 남깁니다. 간수들이 반드시 잔혹하고 수감자들이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SS 간수들은 몰래 수감자들에게 음식을 건네거나 가혹한 명령을 부드럽게 집행하는 인간적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수감자들 중 카포라 불리는 특권적 감독 수감자들은 일반 간수보다 더 잔혹하게 동료들을 다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관찰은 프랭클에게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선악은 어떤 집단이나 계급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 이것은 훗날 그의 핵심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프랭클이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고된 노동을 하던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발이 얼어붙은 채 곡괭이질을 하다가 문득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아내가 이미 베르겐-벨젠 수용소에서 사망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아내의 얼굴을 생생히 떠올렸을 뿐입니다. 그때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목표다. 나는 사랑이 인간 실존의 궁극적 의미임을 이해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생생히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어떠한 고통도 견뎌낼 수 있다고. 설령 그 사람이 이미 이 세상에 없더라도 마음속에서 그 사람과 나누는 정신적 교류는 진실한 것이며 그 사랑은 죽음으로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그 혹독한 아침 얼어붙은 땅 위에서 프랭클은 아내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그를 살아있게 해주었습니다. 수용소 생활을 하며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신체적으로 더 건강한 사람이 반드시 살아남는 게 아니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살아남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 미래에 이루어야 할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인하게 버텨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꼭 쓰고 싶은 책이 있는 사람, 돌아가서 꼭 만나야 할 자녀가 있는 사람, 완성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 이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생존 의지를 유지했습니다. 프랭클은 니체의 말을 자주 떠올렸다고 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이 짧은 문장이 수용소에서 그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임시적 존재의 심리학이라는 개념도 이 시기에 발전합니다. 수감자들은 자신이 언제 풀려날지, 심지어 내일 살아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극단적 불확실성은 미래를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는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미래를 포기한 수감자들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프랭클은 그 대표적 사례를 기록합니다. 어느 동료 수감자가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1945년 3월 30일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 그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3월 30일이 가까워져도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낀 그 수감자는 급속도로 쇠약해졌고 결국 짧은 시간 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랭클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 것이 신체적 면역력까지 앗아간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랭클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나치는 수감자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 가족, 건강, 자유, 심지어 목숨까지. 그러나 단 하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어진 상황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 즉 내면의 자유였습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언제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인간의 자유와 성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용소라는 극한 상황이 인간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는 짐승이 되었고 어떤 이는 성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차이는 오직 개인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몸으로 증명한 진실입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여전히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에게 남겨진 마지막 자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좌절과 고통, 그것들이 아우슈비츠의 그것만큼 절대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훨씬 더 넓은 자유의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를 규정합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매 순간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프랭클이 세상에 내놓은 것은 단순한 생존 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완성된 심리치료 이론이었습니다. 바로 로고테라피입니다. 로고테라피는 그리스어 로고즈, 즉 의미에서 유래한 단어로 의미를 통한 심리치료를 뜻합니다. 프랭클은 수용소 이전부터 이 이론을 연구해 왔지만 수용소 경험을 통해 그 이론이 현실에서 옳다는 것을 온몸으로 검증했습니다. 로고테라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심리학 이론들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의 근본 동기를 쾌락 원칙으로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권력의 의지를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함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이론 모두 인간 심리의 중요한 측면을 설명하지만 프랭클은 두 이론 모두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쳤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쾌락이 충족되고 권력이 주어져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내적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의미를 향한 의지일 투민인과 다른 어떤 동기보다 근본적이라는 프랭클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로고테라피가 진단하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프랭클은 이를 실존적 공허 엑지스텐셜 백륨라고 부릅니다. 삶이 무의미하다는 느낌, 지루함, 권태, 내면의 공허감으로 나타나는 이 상태는 단순한 우울증이나 신경증과 다릅니다. 프랭클은 이를 누제닉 신경증엔 OGNIC 누로서스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실존적 공허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일요일 신경증선대의 누로서스입니다. 바쁜 평일에는 일에 몰두하느라 내면의 공허함을 잊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생기는 일요일 오후 갑자기 삶의 무의미함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있는데 없는 것 같고 쉬고 있는데 더 공허한 그 느낌.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프랭클은 현대인의 각종 중독, 과잉 소비, 폭력적 충동도 이 실존적 공허를 채우려는 무의식적 시도라고 설명합니다. 진짜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프랭클은 세 가지 경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 가치입니다. 무언가를 만들거나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일에서 사명을 발견하거나 예술 작품을 창조하거나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적 가치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하거나 진정한 사랑을 나누거나 예술 작품에 감동받는 것처럼 무언가를 깊이 경험함으로써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태도적 가치입니다. 이것이 로고테라피에서 가장 독창적인 부분입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고통, 질병,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 자체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하나의 성취이며 의미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경로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아무것도 창조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로고테라피는 철학적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심리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기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기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역설적 의도 패러다크시컬 인텐션입니다. 여러분 중에 잠이 잘 오지 않아 힘드신 분 계신가요?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말똥말똥해지고 시계만 쳐다보다가 새벽을 맞이한 경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적 의지 그 자체입니다. 잠에 집착할수록 오히려 수면은 멀어집니다. 이것이 예기불안 엔티서퍼토리 앵자이어티의 역설적 성질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에 집중할수록 두려움의 대상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역설적 의도 기법은 바로 이 역설을 거꾸로 이용합니다. 불면증 환자에게 프랭클은 이렇게 처방합니다. 오늘 밤은 최대한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수면에 대한 강박적 긴장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듭니다. 무대 공포증이 있는 연설가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심하게 떨어보세요. 청중이 보는 앞에서 가장 크게 실수해 보세요. 이렇게 자신이 두려워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원하는 순간 기묘하게도 그 공포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 기법의 핵심에는 유머 감각도 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상황을 웃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인간은 그 상황에 대한 통제력의 일부를 회복합니다. 프랭클은 유머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고유한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기법은 탈반성 DREFLECTION입니다. 현대인의 많은 정신적 문제는 자신의 내면에 대한 과도한 성찰과 자의식에서 비롯됩니다. 프랭클은 지나친 자기 집중 그 자체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지금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나? 청중이 지루해하지는 않나?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자기 관찰의 악순환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수행을 방해합니다. 탈반성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아닌 청중을 향하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향하게 그 의미 있는 목적을 향하게 주의를 돌리는 방법입니다. 나 자신을 그만 들여다보고 밖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기법에 공통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 즉 의미 있는 대상이나 사람을 향할 때 진정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신경증의 원천이라면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로 시선을 확장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프랭클은 이것을 자기 초월 셀프 마이너스 트랜센던스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을 때가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무언가를 위해 헌신할 때 가장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나 자기 실현은 추구하면 달아나고 의미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위대한 여정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프랭클은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세계관을 집약하는 하나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비극적 낙관주의 트래직 아프터미즘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프랭클은 인간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비극적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통 서퍼링, 죄책감 길트, 그리고 죽음 데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인간도 완전히 피해갈 수 없는 실존의 조건입니다. 장밋빛 낙관주의는 이 세 가지를 외면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공허한 위로는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고 비관주의도 답이 아닙니다. 프랭클이 제안하는 비극적 낙관주의는 현실을 정직하게 직시하면서도 그 현실 속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역설적으로 삶의 유한성을 일깨워 줌으로써 매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도록 우리를 촉구합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어떤 조건 아래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문장을 그냥 읽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경험 끝에 나온 말인지를 생각하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립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가 출간된 지 80년이 가까워 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이 지금도 전 세계 서점에서 꾸준히 팔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달라졌어도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씨름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번아웃, 우울증, 공황장애, 관계의 단절. 이름만 다를 뿐 현대인도 저마다의 수용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빠져나올 열쇠는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것에 있다는 프랭클의 메시지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묻습니다. 삶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삶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물어라. 이 물음 앞에서 잠시 멈춰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무엇을 만들고 어떤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나요? 그 모든 것이 의미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꼭 한번 직접 읽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께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